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2입니다. 증여세 내용 보도록 할게요. 먼저 2.1의 증여세 총설이고요. 우리 세법상 증여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랑은 좀 달라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상 증여는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거, 요걸 이제 증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서 요것만 단순히 무상으로 넘기는 것만 증여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증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상징법상 증여 개념 볼게요. 상징법상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괄호 안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넘기는 것도 증여다라고 돼 있고 또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증여다라고 돼 있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저가 양도가 되는 거죠. 요것도 우리는 증여다라고 보는 거예요. 훨씬 더 폭넓게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줄여서 표현하면 상징법상 증여의 개념은 사실상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단순히 무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를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서, 유증, 사인증여, 유언내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증여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상수를 과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증여세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재산이죠. 자,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서 수중자한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이익을 증여재산이라고 불러요. 우리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유상과세형이 아니라 취득과세형이죠. 수중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따라서 수중자한테 귀속되는 재산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모든 물건, 모든 권리, 모든 경제적 이익이 전부 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이제 증여재산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상으로 이전받은 거, 그거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거, 그것도 증여재산으로 보게 되고요. 재산 가치가 증가한 거, 그것도 증여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서 예시적 규정에 따른 증여라든가 증여 추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될 증여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증여 추정, 증여이제, 예시적 증여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특수한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번 보시면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거 관련해서 증여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자, 지금 일단 제목을 보시면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남기신 재산이 상속재산이 25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요, 배우자하고 외아들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정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아들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고 배우자한테 5화를 가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외아들 1이면 배우자는 1.5가 법정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분에 따라서 만약에 저 상속재산을 나눈다면 배우자가 15억, 외아들이 10억 이렇게 이제 나눠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 지분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유언으로 남기는 게 1순위. 피상속인이 유언 남겼을 땐 유언으로 나눠주는 게 1순위가 되는 거고 유언이 없으면 이제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할 수 있어요. 협의 분할 안 됐을 때 법정 지분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 개시가 일단 25억만큼 상속 재산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분할하는데 일단은 외아들 10억, 배우자 15억 이렇게 법정 지분으로 나누기로 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20억을 다 갖기로 한 거예요. 배우자가 20억. 그러면 저 외아들이 원래 법정 지분에 따르면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10억을 배우자한테 지금 준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준 거잖아요. 이거를 아들이 어머니한테 증여한 걸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 25억 외아들 2억 이렇게 나눈 건 단순히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로 한 것일 뿐인 거지 원래 애아들 몫이 10억이 있고 그걸 어머니한테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재산은 얼마든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몇 대 몇 나눌 수 있거든. 25대 0 나눌 수도 있는 거고 15대 10 나눌 수도 있는 거고 1대 24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당사자끼리 나누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아들 법정 지분이 10억이 어머니한테 갔다고 해서 증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훗날 가서 보니까 외아들이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20억 다 가고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 다시 나누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한 푼도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할하게 됩니다. 1차 협의분할했던 거를 재분할하는 거예요. 재분할했을 때 그러면 외아들이 나도 좀 주시오라고 해서 이제 받게 된단 말이죠. 받게 됐을 때 요거를 증여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상은 얼마든지 협의분할했던 걸 다시 나누는 거 가능합니다. 재분할은 단순히 과거 협의분할했던 거를 정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언제 재분할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민법하고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로 등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를 신고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있는데 우리 세법상은 신고기한 전에 나눴냐 신고기한 후에 나눴냐에 따라 취급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재분할을 했다. 어머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억 가져갈게요. 어머니 5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당초 거 어머니 거 25억에서 20억을 다시 외아들 쪽으로 넘긴 거란 말이죠. 이게 증여냐?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도 하기 전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건 당초 나눈 걸 재분할한 거지. 단순 의사 정정일 뿐인 거지 변칙적인 증여 수지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거 가지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당초보다 배우자 분이 적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배우자 상속공제 조금만 해가지고 공제 들어간단 말이죠. 상속세를 신고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 신고하고 요렇게 1차 협의분할하고 이거 아니에요. 재분할 이때 안 하고 이때 했다. 그럼 배우자가 25억 가져가는 걸로 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상속공제 많이 받겠죠. 많이 공제받고 나서 그 이후에 나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상속세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나서 나누니까 요거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속세 적게 낸 후 재분할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배우자가 5억 외아들한테 20억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20억을 증여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 전에 나누는 건 괜찮다. 재분할은 괜찮다. 이건 증여가 아니다. 근데 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재분할한 건 세금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 규정을 앞에 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칙은 일단 상속 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했다. 요거는 단순한 재산분할액이니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는 이때는 증여받은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 후에. 근데 상속 등기 후라도 상속세 신고 전이면 아직 상속세가 신고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증여를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 등기 후에는 증여받은 걸로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아직 상속세가 신고하기 전이니까 이때는 증여세 품칙이 없다고 봐요. 따라서 이때는 증여로 안 보게 되고 그럼 결국은 상속 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재분할했을 때 그때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등기 후라 할지라도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 이거는 세금 회피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증여로 안 보게 됩니다. 여기 무효 취소 등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분할하는 경우예요.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조세피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때도 증여로 안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특수주제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증여재산의 반환이에요. 증여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물건을 넘겨줬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당초 줬던 게 없어진 걸로 보는 거잖아요. 뭐 사법상은 얼마든지 다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반환하는 게.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다시 반환하는 거를 당초 증여가 없던 걸로 본다. 그러면 증여세가 한 푼도 과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죠. 증여세를 내야 되죠. 증여를 했으면. 근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조사 나서 아니 지금 증여했는데 왜 증여세 안 냈냐고 증여세 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어제 반환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조사 났을 때까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조사 났을 때 우리 반환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어느 누구도 세금 안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자, 당초 재산을 증여한 날이 있고요. 증여했으면 그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겠죠.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증여세 신고 같은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증여세 신고를. 자, 만약에 이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환하는데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하기 전에 반환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돌아가기 전에 반환했다. 요거는 그냥 바로 돌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줬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바로 돌려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신고 기한 전에 반환하는 건 이거는 당초 증여분도 증여로 안 보고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안 보게 돼요. 사실상 증여받은 게 아니거든. 받았다가 돌려줬으니까 받은 재산이 없어요. 수증받은 게 없어요. 그럼 담세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당초 증여도 증여가 아니고 돌려준 것도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 후에 반환했다. 증여세 신고 기한 후에. 만약에 증여세 신고 기한 있고 나서 한참 있다 반환한 거예요. 이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3개월도 있다가 반환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세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 신고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사 나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우리 돌려줬어요 뭐 이러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당초 증여분도 일단 증여가 된 걸로 봐버립니다. 증여세를 매기고 돌려준 거는 또 돌려준 자가 추가로 또 증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증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준 것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둘 다 증여예요. 당초 증여도 증여, 돌려준 것도 증여. 이건 조세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증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신고 기한 전에 돌려준 건 어떤 것도 증여가 아니다. 한참 있다 돌려주는 건 그건 둘 다 증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기간 있죠.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요 사이에 반환했다. 요거는 앞에 논리랑 뒤에 논리를 이제 하이브리드 혼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초 증여분은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증여로 보고요. 증여세를 매기고 돌려준 거는 증여로 안 보는 거예요. 이건 하이브리드 양쪽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당초 증여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반환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신고 기한 이내 반환했는지, 신고 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 반환했는지, 3개월 후에 반환했는지 요 사건들을 시점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전 외의 재산을 증여했다가 반환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요. 금전 외에 만약에 금전이다. 증여한 재산이 금전이다. 그럼 금전 같은 경우는 돈 자체가 꼬리표가 딸리는 건 아니잖아요. 당초 줬던 그 돈 자체가 반환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금전은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든 반환이든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금전 같은 경우는 줬던 금전 그 자체가 돌아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액은 똑같지 몰라도. 그래서 금전 같은 경우는 요 규정 적용하지 않고 언제 돌려주든 다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았다.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이미 그 증여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증여세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취득과세형이다 보니까 수중자가 증여세 납부금을 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를 보시면 표를 보세요. 수중자가 거주자이냐, 받은 사람의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 대상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수중자가 거주자면 우리이니까 얘가 국내에 있는 거 받았든 국외에 있는 거 받았든 모두 다 증여세를 매기고요. 수중자가 비거주자라면 우리 애가 아니죠. 그럼 얘가 외국에 있는 거 받은 거는 우리가 과세할 수 없어요. 이 외국 애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 받아갔을 때 그것만 이제 과세하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증여세는 누가 납부금을 지냐면 제목이 중요해요. 수중자. 수중자가 납세금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단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중자가 납세금을 진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지 규정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수중자가 아니고요. 이 실제 소유자라는 게 이 증여자라고 볼 수 있거든. 증여자로 간주되는 자. 그래서 이자가 납세금을 지게 됩니다. 이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지를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실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거든요. 수중자인 명의자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자라는 건 챕터 2의 2.6 부분에 4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온 김에 미리 내용을 보고 이 규정을 확실하게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의 2.6의 4번 부분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명의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주는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비상장법인 갑법인이 있고요. 그 비상장법인 주주가 A주주, B주주, C주주 이렇게 있어요. A주주가 지분을 40% 가지고 있고 B주주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C주주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A가 이제 주인공인데 A가 이 회사의 지분을 과반 넘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완전 장악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분이 50%는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0%면 제일 많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마음대로 이 회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B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지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내가 60% 지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로부터 지분을 사요. 지분을 사면 이제 명의가 바뀌죠. 이 20% 지분도 A 명의가 되는 거예요. A 명의가. 그럼 A께 60%, C께 40%. 단순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증여가 아닙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사는 거는 20% 지분을 사고는 싶어. 근데 명의는 자기 명의로 두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하면은 지방세 내는 것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가 명의는 그대로 B 명의로 두고 실질 소유만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는 B한테 그대로 두는 거예요. B 명의로 두고, 그리고 이제 A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20% 지분도. 그래서 B 지분을 A가 취득하는데 명의는 그대로 B로 두는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명의신탁 이런 것도 조세의 피를 위해서, 조세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원래 실질이 A 건데 B, 네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럼 A 거 20%를 B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실질은 A가 B한테 증여한 게 아니거든. B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 거예요. 실질은 명의 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A가 20% 지분을 B한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실제 그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얘는 우리 세법은 전반적으로 흐르는 대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 원칙이잖아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실질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A가 B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럼 원래는 이 증여가 되면 수중자한테 증여세 매기는 거잖아요. 얘한테 증여세 매겨야 돼. 근데 얘한테 증여세를 매기면 B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명의만 빌려줄 뿐인 거고 실제 소유도 얘 건데 내가 증여세를 왜 내야 되냐, 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얘한테 증여세 매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 법은요, 실제 이 경우에 이득은 증여자라고 볼 수 있는 A가 실제 이익의 향유자가 되는 거거든. 명의신탁을 해서 이득을 얻는 건 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수중자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의자한테 매기게 되는 겁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 죄송합니다. 법 규정을 볼게요.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 등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지금 비상장식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는 지금 A죠, 명의자는 B죠. 이 경우에는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한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A가 B한테 20% 지분을 증여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벌칙 성격인 거예요. 증여세를 매김으로써 이런 명의신탁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인 명의자가 아닙니다. 실질 소유자, 이자한테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 등의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토지나 건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했을 땐 별도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상징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건물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랄지라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피 목적 자체가 없다. 그런 경우는 뭐 굳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세피 목적이 없다라면 증여이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오셔가지고요. 자,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한테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제 같은 경우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원래는 이제 수증자한테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수증자한테 증여재산에 대해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때는 이미 다른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증여세를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거든요.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과됐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증여세가 이제 후순위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우선 과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과세가 안 됐을 때 증여세가 보완적으로 과세가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가로 이번에 만약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맨 처음에 봤던 내용이에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증여받으면 자산수중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예요. 영리법인이 증여받았는데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이실 수 있잖아요. 그 영리법인의 주주. 결국은 법인이 이득을 얻으면 그 주주가 이득을 얻잖아. 그럼 주주가 이득을 얻었을 때 걔한테 증여세 매겨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까 상속세 같은 경우도 영리법인을 이용해서 변칙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증여세도 그렇게 그 주주한테 증여세 매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원칙은 안 그래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또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됐으면 법인이 일단 증여받은 거고 법인세를 냈으니까 그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법인이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한테 또 증여세를 매기면 이것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가 물론 있어요. 변칙 상속할 때처럼 변칙 증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음에 증여이제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때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한테 증여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영리법인을 이용한 조세핀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개념 정도만 볼 건데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일감 떼어주기 이런 증여이제 같은 경우는요.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은 걸로 봐가지고 그 주주한테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또 증여세를 매기는 건 아니에요. 요건 원칙, 요거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자한테 우리가 증여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좀 특별한 경우 있어요. 반가로 3번 제목 보시면 납부 능력이 없는 수증자한테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여세 면제는 아무 때나 면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 낼 능력이 없다 이래버리면 누가 증여세를 내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 양수도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뒤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보게 될 건데 요거는요. 일반적인 증여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형적인 증여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우리가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서 좀 폭넓게 상식세법에서 증여로 보고서 과세한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에서 증여로 봐서 과세하고 있는데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실제 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 징수에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부에서 강제 징수도 걷기가 어려워. 그럼 진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특수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안 걷겠다. 면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증여에서까지 일반적인 증여도 아닌 그런 특수한 증여에서까지 낼 능력도 없는데 걷는다면 이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납부 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는 아무 때나 면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면제가 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게 없다고 인정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강제 징수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면제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한정적인 경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수증자가 증여세 넣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한테 연대 납부 의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요. 동그라미 1번.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 주소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걷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증여자한테도 매기겠다라는 거고요. 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 징수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권 확보하기 곤란하다. 수증자가 걷기 어려운 경우죠. 이 경우도 증여자한테 연대 납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둘 다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수증자한테 걷기 어려우니까 증여자한테 연대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수증자가 비거주자다. 비거주자면 사실 좀 걷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여자한테 연대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한테 우리가 증여세를 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소유자한테. 근데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내기 어렵다.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강제징수비 이런 것들을 체납한 거예요. 그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명의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명의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거. 아까 비상장 주식. 그걸로써 납부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으로서 납세 의무자는 실제 소유자의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재산의 취득식입니다. 우리 증여세 납세 의무는요,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죠. 그러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가 언제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정도만 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면 등기 등록 접수일에 취득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에는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등기 등록 접수일입니다. 먼저 사람이 가서 등기 등록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기 등록일은 언제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납세자가 인지하기 쉬운 시점은 접수한 날은 본인이 접수했으니까 알잖아요. 요거 가지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게 인지하기가 더 쉽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증여세 과세 관할이에요. 어디서 이제 증여세를 거둘 거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상이 과세하는 거예요. 수증자. 근데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주소가 없죠. 또 수증자가 거주자라도 주소 거소가 분명치 않을 수 있어요. 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제 규정 같은 경우는 증여자라고 볼 수 있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상이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5번 증여자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고 증여자 수증자 모두 주소 거소가 분명치 않고 수증자 주소 거소가 분명치 않고 증여자가 법에 따라 의제됐으면 증여자가 누군지 또 모르는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수증자한테도 과세하기 어렵고 증여자한테도 과세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산의 소지재 관할세무장이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수증자. 근데 이자한테 과세하기 어려우면 증여자. 이자한테도 과세하기 어려우면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인데요. 이 증여세 계산 구조는 상속세 계산 구조랑 비슷해요.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을 맨 위에 집어넣었죠. 총상속재산가액 이런 거 계산했습니다. 증여세도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계산하고요. 여기서 비과세 빼고 불산이 빼고 과세가액 공제액, 채무 같은 거 뺐잖아요. 여기서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인수받을 수 있어. 그 채무 인수받은 거 증여받은 거 아니니까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재산을 받으면서 70억짜리 채무를 넘겨받았다. 그럼 순전히 받은 건 30억이거든. 채무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중에서도 증여세 계산 구조에서도 채무 인세금 빼게 됩니다. 또 증여세 누진세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전 증여재산가액 더 있죠. 그거처럼 재차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증여세 과세가액이고 상속공제 빼듯이 증여공제 빼고 감정평가 수료공제 빼고 나면 증여세 과세표준 됩니다. 7 곱하면 산출세이고요. 세액공제나 가산세 반영하면 최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계산구조는 상수세랑 유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세만 잘 외워두시면 증여세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거 상수세처럼 세 가지고요. 비과세, 불산입, 그 다음 채무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 더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증여한 거 더하게 됩니다. 자, 비과세 증여재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대요. 첫 번째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거. 국가에서 받았는데 국가에서 증여세 내라고 해서 조금 뜯어가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건 증여세 안 냅니다. 또 정당이 증여받은 거. 정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당이 증여받은 정당은 증여세를 안 내게 돼요. 그 다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정한 것, 이런 것들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들이니까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장학금 같은 받은 거예요. 대학으로부터 학생이 장학금 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거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국가가 증여받은 거 마찬가지 이것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이에요. 이것도 증여세 과세 안 하는 거죠. 공익법인이 출여받은 것. 우리 공익법인한테 출연한 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었죠. 마찬가지 공익법인이 출여받은 것 공익법인이 증여세 내지 않습니다. 공익신탁을 통해서 공익법인이 출여받은 것도 증여세 내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게 3번이죠. 장애인이 증여받은 것.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금액 받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한도가 있긴 있어요. 장애인이 증여받은 건 평생 증여받은 걸 5억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 인수한 부분은 이제 빼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채무 받았으면 내가 실제 증여받은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억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관련 채무를 70억 받았다. 그럼 내가 실제 받은 건 30억이거든. 그래서 30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 인수액 빼주게 됩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은 사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 똑같은 표가 양도소득세 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쪽에서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소득세 챕터 9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차증여 재산가액입니다.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있었어요. 상속세 누진세 부담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쪼개서 미리미리 소액으로 좀 증여하는 경우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건 10년 이내 거 더한다고 했고 상속인 외의자에 대한 건 5년 이내 증여했던 거 더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증여세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너무나 세금을 많이 내니까 소액으로 나눠서 여러 번 미리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한 것도 합치게 되는 거예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세까지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때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년 이내 걸 합치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사람한테 증여받은 게 있었을 때 합치는 거예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걸 합치게 됩니다. 이 동일인의 범위에는 만약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었다. 그럼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어.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동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배우자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리 증여받은 거 있으면 그거를 더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금액이 적을 때는 뭐 크게 누진세 구조 회피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 1,000만 원 이상일 때 요때만 더하게 됩니다. 자, 증여일 전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1,000만 원 이상일 때 금액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미리 받은 거를 증여세가액에 더했잖아요. 증여세 과세할 때. 그럼 미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미리 증여받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미 냈던 증여세는 나중에 세액공제 부분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상속세랑 비슷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빼듯이 증여공제 빼고
감정평가 수료 공제를 빼서 증여세 과세 표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수세처럼 과세를 안 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한도 과세 표준 50만 원 미만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증여공제를 빼주게 돼요. 증여공제 같은 게 밑에서 보겠지만 이런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6억 공제해줄게. 배우자가 증여한 거는 6억까지는 과세 안 하는 거, 그런 거 빼주는 거고, 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5천만 원 빼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원래는 그런 증여공제를 빼주게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이제 같은 경우는요, 이 증여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벌칙 성격이라고 있잖아요. 불이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공제 혜택은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이런 증여이제 같은 경우도 불이익 주는 거예요. 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증여공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요거는 보통 우리가 친족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친척 간에 공제한 증여한 것들 그 다 과세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빼주겠다,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6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6억을 공제하게 되고요.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중자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미성년자한테 5천만 원씩이나 공제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니까 2천만 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거예요. 아들, 딸로부터 증여받았다. 이때는 5천만 원까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랑 동일한 수준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뭐 형이라든가 누나한테 증여받은 거, 그런 것들은 1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게 돼요. 1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금액은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6억,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한테 받은 건 2천만 원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게요, 건별로 6억, 5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이 아니에요. 증여받은 건별로. 그게 아니고 이건 수중자를 기준으로 각 구분별로 공제하게 됩니다. 각 구분별로. 무슨 얘기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올해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것도 있고 할머니한테 증여받은 것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받았어. 4건의 증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 건별로 5천만 원씩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건별로 5천이 아니라 직계 존속 그룹에 대해서 5천만 원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각 구분별로라고 돼 있으니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건 누구한테 받았든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 1천만 원 공제 받았어요. 1천만 원 증여받아서 1천만 원 공제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 그럼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공제에 남은 자녀익이 4천만 원 남은 거거든. 거기서 4천만 원만 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1년에 이만큼씩 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전 증여했던 거 합치는 게 10년치를 합치잖아요. 따라서 여기 공제액도 10년치 공제액입니다. 뒤에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 건당 공제액, 또 연간 공제액이 아니고요. 합산 기간 동안의 공제액입니다. 재차 증여한 거 더하잖아요. 과거에 증여했던 거 더하잖아요. 10년치 걸 더해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공제액이 이 표에 있던 6억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다. 그러면 먼저 증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그 금액을 공제하면 돼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증여받았고 아버지한테 그 다음 증여받았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부분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 먼저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아버지 쪽에서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었다. 그럼 그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 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거주자 A가 30살이고요. 미성년자 아닙니다. 증여받은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해볼게요. 자, X 1년도에 증여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로부터 1월 달에 2천만 원 증여받았고 3월 달에 아버지로부터 4천만 원 증여받았고 5월 달에 어머니로부터 2천만 원 증여받았고 7월 달에 형으로부터 400만 원 증여받았고요.
9월 달에는 형과 누나로부터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직계 존속 그룹에서 받은 거잖아요. 증여재산가액 2천만 원이고 증여공제 미성년자 아니니까 5천만 원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증여재산이 2천만 원 있으니까 그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으면 돼요. 그럼 남은 잔액은 이제 3천만 원 남았습니다. 3월 달에 부친으로부터 4천만 원 증여받았어요. 부친은 직계 존속 그룹이에요. 그러면 증여공제 적용할 게 여기서 2천만 원 적용했으니까 남은 3천만 원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월 달에 모친으로부터 2천만 원 증여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증여세 계산하면 안 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게 있고요. 미리 증여받은 게 1천만 원 이상이 돼요. 4천만 원. 모친과 부친은 동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4천만 원을 모친 증여분에 더합니다. 재차 증여재산가액 더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증여세 과세할 금액은 6천만 원 되고요. 증여공제 금액이 넘어왔으니까 증여재산이 넘어왔으니까 이 공제도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합친 6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7월 달은 형으로부터 400만 원 증여받았으며 형은 기타 친족이니까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하면 되겠죠. 그럼 400만 원 공제할 수 있고요. 9월 달에 형 누나로부터 또 증여받았네요. 그럼 형 누나도 기타 친족이니까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400만 원 공제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600만 원만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600만 원. 이 같은 날 두 건의 증여가 있었습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시면 돼요. 600만 원을 공제할 때 1,500분의 500만 원 부분은 형 증여분에서 공제하면 되고 1,500분의 1,000만 원 부분은 누나 증여분에서 공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형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게 미리 받은 게 있거든. 7월 달에 받은 거. 요거를 합칠 거냐. 요거는 합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형한테 동일인한테 10년 이내 증여받은 게 있긴 있는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게 있는데 이 금액이 1천만 원이 안 되죠.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7일 10일 증여분의 가액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산을 안 하게 돼요. 자, 3번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증여받게 되면은요, 증여공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증여재산 공제 해가지고 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공제, 그다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받았을 때는 2천만 원 공제하고, 그다음 직계 비속으로부터 공제받으면 5천만 원, 그밖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천만 원 공제하는 이런 공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외에 여기다가 이제 혼인, 출산 공제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직계 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5천만 원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외에 이제 추가로 공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또 하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예요. 그러니까 혼인하면 특별히 1억만큼 더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봤던 아까 증여재산 공제 중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5천만 원 공제하는 거 외에 1억을 더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결국은 이제 혼인 지원, 출산 지원을 위해서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아이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제 혼인할 때 출산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또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혼인 공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에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출산 공제 요거 말고 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 있죠. 이거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혼인하면 1억도 공제가 되는데 조건을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증여받아야 되냐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받아야 되냐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그러니까 전후 2년이니까 전 2년, 후 2년, 총 4년 이내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증여받았을 때 1억 원을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생긴 게 아이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출산하면 또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 이때도 1억 원을 공제하게 되는데 출산 공제 금액은 기억하시고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위에 거 있죠? 요거 별개로 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아까 5천만 원 공제 있죠? 그거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 줄게라는 겁니다. 자, 위에 거 혼인은 혼인일 전후 2년이니까 총 4년이었어요. 근데 출생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해야 이제 공제받으니까 출산하고 혼 또는 입양하고 나서 그때부터 2년 이내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혼인하고 나서 출산까지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1억 되고 요것도 1억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2억까지 된단 말이죠. 요건 또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통합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반가로 1번 혼인증여상 공제와 반가로 2번 출산증여상 공제. 자, 요거는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합쳐가지고 통합한도 얼마? 통합해서 1억까지만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거 5천만 원까지 앞에서 봤던 증여상 공제로 공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혼인했을 때, 출산했을 때 그 사이로 또 1억씩 공제가 되는데, 요 두 개 합한 건 1억까지가 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 공제를 받았어요. 혼인 증여상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약혼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혼인을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시 부모한테 이제 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한테 반환한다. 그럼 증여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혼인 전에 증여상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혼인공제 같은 경우는 혼인하기 전에 받은 것도 2년 이내에 받았으면 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공제 받았는데 2년 이내 혼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제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이제 기한후 신고를 하면은, 당초 이제 공제를 잘못 받았으니까 공제 안 받은 걸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혼인하려고 했다가 이제 혼인이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증여세를 좀 늦게 내다 보니까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는 이제 공제 받았었고 결국 공제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 세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따로 이자는 매기겠다라는 거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3번도 마찬가지, 이제 혼인 무효가 됐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는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된 날까지 수정 신고 기한의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제 받아서 낸 세금, 공제 안 받고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더 낼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행위에 따른 건 가산세 매겨요. 위에도 부정행위라면 가산세 매기고, 이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또 납부 관련 가산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당초보다 늦게 내기 때문에 이자는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사후관리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1억 그리고 사유들, 언제까지 증여받았을 때 이런 거 받을 수 있냐라는 그 사유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증여공제가 제일순위세 공제가 있습니다. 요건 상수세 있던 거랑 똑같아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화재 등으로 멸실됐다. 그럼 담세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공제해 주는 거예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도 상수세랑 동일하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업자 수수료 공제해 줍니다. 이거 상수세랑 동일하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증여세 계산 구조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면 되는 건데요. 증여세 세율도 산출세율과 똑같아요. 10%부터 50%까지 동일한 세율이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세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 표는 제시가 되니까 표 보고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도 세대 생략 할증과세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상수세 같은 경우에 세대 생략 상속을 했다. 그럼 30% 40% 할증했죠.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했으면 할증과세 합니다. 30% 혹은 40% 이때 할증을 하게 되고요. 다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증여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했다. 대습 상속과 비슷한 거죠. 이때는 할증과세를 안 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자료에 대한 징수유예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증여세도 상수세하고 유사한데 우리 상수세에서도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박미문지 있었죠.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자료, 지정문화재 4가지가 있었어요. 증여세도 비슷한데 범위가 조금 달라요. 범위가. 증여세 같은 경우는 박미 2개만 있어요.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이 2가지 경우만 징수유예가 적용되고, 상수에 있었던 문화재 자료, 지정문화재 이 2가지는 증여세 징수유예 범위에서는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상수세 징수에는 방미, 문지, 증여세는 방미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납부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요거는 재차 증여재산에 대해서, 재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과거에 증여했을 때 이미 세금 낸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과세 만드니까 빼주는 거예요. 자, 증여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빼주게 됩니다. 상속세에서 배운 것처럼 증여세 과거의 신고세액 공제 효과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상수세랑 유사하게 외국납부세액 공제 있고요. 그 다음 상수세랑 동일하게 신고세액 공제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했다. 그럼 3% 정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구조를 봤고요. 이제 2.5부터는 이제 특별한 증여, 아주 특수한 주제들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뭐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습 목적으로는 사실 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깊숙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부터 내용들은요, 이 증여, 특수한 증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다 정리하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과거 기출문제를 봤었을 때 자주 등장했던 거, 1차 시험 목적으로 자주 등장했던 그거 위주로만 볼 거고, 물론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 우리가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는 학습 목적상으로 뭐 상수세 증여세가 문제 나오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 목적으로 또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